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추석 연휴 첫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별빛 요양병원의 이사장실에서는 강태산이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딸 강수연이 만삭의 몸으로 시댁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러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연의 시댁은 겉으로는 명문가를 자처했지만 강태산의 눈에는 허영과 가식으로 가득한 집안이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도 같이 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연이 출발 전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강태산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지난 3년간 딸이 시댁에서 겪어온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시누이들의 견제까지. 수연은 남편 박준혁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다. 변호사인 준혁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들어 술을 자주 마시며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지만 임신 때문인지 쉽게 피곤해져서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을 맞이한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이정숙 여사는 수연의 배를 흘끗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몸이 저 모양인데 굳이 왔어야 했나? 민폐만 끼치겠구먼. 곁에 있던 큰 시누이가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임신부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라고 답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친언니인 강은영이 함께 왔지만 시댁 분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은영은 동생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늘 안타까웠지만 며느리도 아닌 자신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자 수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수연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수연아, 나물 무치는 것 좀 도와줘. 그리고 저기 그릇들도 닦아야 하고.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깎아야 해. 할 일이 산더미야. 시누이들의 목소리에는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수연은 만삭의 몸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팠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핀잔이 이어졌다. 느려 터져서는 해다 지겠다. 임신했다고 해서 공주병인 줄 아나?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일을 계속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수연은 입덧이 심해져서 거의 먹지 못했는데 이를 본 이정숙 여사가 또 한마디 했다. 임신부가 저렇게 안 먹으면 애가 제대로 클까? 준혁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제사를 지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상을 차리고 제수용품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연은 계속 실수를 했다. 무거운 그릇을 들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절을 올릴 때도 큰 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예법도 모르는 것이 며느리 노릇이나 하겠나.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런 와중에 준혁은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사 분위기에 맞게 조용히 마시던 것이 점점 과해졌다. 술이 들어가자 그의 평소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준혁은 더욱 술잔을 기울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는데 수연은 큰 배 때문에 절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려고 해도 배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를 지켜본 이정숙 여사는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제대로 절도 못 올리면서 무슨 며느리야. 조상님께 신뢰가 아니고 뭐야?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절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시누이들도 곁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임신 핑계만 대네. 우리 어머니 때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 다 했는데. 수연의 언니 은영이 참다 못해 나서려고 했지만 수연이 눈짓으로 말렸다. 괜히 언니까지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술에 완전히 취한 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다. 친척들이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준혁은 손을 뿌리치며 수연에게로 다가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보,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혁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수연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이 빌어먹을 마누라. 뱃속에 있는 애가 정말 내 아이는 맞냐?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거칠어져 있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술 많이 드셨구나. 들어가서 쉬어요.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요즘 행동거지가 수상하더라. 핸드폰도 숨기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미쳤구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혁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는 갑자기 수연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아! 수연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간 모든 곳이 고요해졌다. 그때 이정숙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 내 탓이야. 대체 집에서 어떤 꼬리를 치길래 준혁이가 저렇게 힘들어해? 수연을 향한 2차 가해였다. 수연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은영이 급히 동생에게 달려갔다. 수연아, 괜찮아? 이 모든 장면은 준혁의 어린 조카가 장난삼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이 신기해서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영상 속에는 준혁의 폭행과 가족들의 2차 가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곧 이 가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수연은 배를 감싸고 신음하고 있었고
은영은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준혁은 술이 조금 깨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수연을 보며 은영은 다짐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즉시 아버지 강태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강태산 이사장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강태산 이사장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수연과 뱃속 아이 모두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조기 진통 가능성이 있어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산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소중히 키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아기도 무사하고요. 수연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강태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다. 특히 만삭인 딸을 폭행한 박준혁과 오히려 딸을 탓한 이정숙 여사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강태산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는 강태산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신복으로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그리고 박 씨 일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 재정 상황, 사업 내역, 인맥 관계,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박준혁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그는 강태산이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냉정하고 치밀하며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강태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박준혁은 현재 정의 로펌에서 중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강남구에 25평 아파트를 대출 끼고 구입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약 3억 원 정도 남아 있어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강태산은 침묵하며 자료를 검토했다. 이정숙 여사는 어떤가?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 규모가 약 20억 원 정도이고 주요 후원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서 일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윤 비서는 냉정하게 보고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먼저 박준혁의 로펌에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산이 운영하는 별빛 요양병원은 의료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대기업과도 헬스케어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인맥을 활용하면 충분히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강태산은 정의 로펌의 주요 고객사 대표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강태산입니다. 혹시 정의 로펌의 박준혁 변호사와 일하고 계신가요?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강태사는 절묘하게 박준혁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영향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하루 만에 정의 로펌 내부에는 박준혁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요 고객들이 박준혁을 담당 변호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펌 대표는 당황했다. 박 변호사, 최근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박준혁은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동시에 강태사는 이정숙 여사의 문화예술진흥재단에도 타격을 가했다. 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들에게 강태산의 인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재단 운영에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철회하거나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정숙 여사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후원 기업들이 연락도 없이 후원을 취소한다고 하고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산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태산의 복수는 너무나 은밀하고 정교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세무서에서 이정숙 여사의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보가 왔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 감사입니다. 공무원의 설명이었지만 이정숙 여사는 불안했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접대비 처리나 가족 여행비 충당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이었다. 박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로펌에서 그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중요한 소송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 혹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로펌 대표의 질문에 박준혁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추석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런 와중에 결정타가 터졌다. 준혁의 조카가 장난삼아 찍었던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된 것이다. 처음에는 조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SNS에 올린 것이었는데 영상을 본 누군가가 이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유명 변호사의 만사간에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영상 속에는 박준혁이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정숙 여사가 폭행당한 며느리를 오히려 탓하는 모습까지 함께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저런 인간이 변호사라니 말이 되나? 임신부를 저렇게 폭행하다니 정말 충격이다. 시어머니도 정말 어이없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진을 보내 사건을 보도했다. 법조계 인사의 가정폭력 논란 만삭. 아내 폭행한 변호사,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 씨 일가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정의 로펌은 더 이상 박준혁을 보호할 수 없었다. 로펌의 이미지 실추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박준혁 변호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로펌 대표의 차가운 통보였다.
박준혁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정숙 여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영상 속에서 폭행당한 며느리를 탓하는 그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그녀의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단 운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강태사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딸 곁을 지키면서도 그는 박 씨 일가의 몰락을 차근차근 확인했다. 윤 비서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으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복수는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다. 수연은 아직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느라 외부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 혹시 걱정하지 마, 수연아.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강태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강태산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 매장은 완료되었고 이제 법적인 처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박준혁을 상대로 한 고소장 준비를 지시했다.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이고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준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강태사는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로펌 정의 파트너스의 김철수 대표 변호사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특히 가정폭력과 민사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사장님, 영상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은 99%입니다. 다만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최대한의 처벌과 배상을 받으시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 딸과 손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틀 후 강태산과 수연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경찰서로 향했다. 수연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용기를 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아, 우리는 피해자야. 당당하게 가자.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태산 이사장의 딸이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소식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었다. 이사장님, 사위에 대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강태산은 간단히 답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담당 형사는 이춘호 경이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이미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여러 번 검토한 상태였다. 피해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해서 수사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했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은 더 심해졌고요. 그날도 제사 준비 내내 저에게 짜증을 냈는데 갑자기 저를 의심하면서 배를 발로 찼어요. 수연의 진술서에는
그날의 모든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시어머니의 2차 가해 상황까지 포함해서 고소장 접수가 완료되자 강태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임신부에 대한 폭행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명령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기본이고 전화나 문자를 통한 접촉도 금지시킬 수 있어요. 한편 박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로펌에서 해고된 그는 변호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어떤 로펌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개업을 하려 해도 고객을 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터넷에는 그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준혁아, 도대체 어쩌려고 그랬니? 이정숙 여사도 아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재단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황이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를 탓하는 그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영상에 나왔잖아요. 이제 와서 저만 탓하시면 어떡해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왔다. 박준혁은 어쩔 수 없이 서초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는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임신부 폭행범, 변호사 자격 박탈하라.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박준혁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이춘호 경위가 그를 맞았다. 박준혁 씨, 지난 추석 연휴에 벌어진 일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죠. 모니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준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제가 한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아내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박준혁의 변명이었지만 영상 속 그의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것도 실수였나요? 경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사는 민사소송 준비도 착실히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을 2억 원으로 책정했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그리고 태아에 대한 위험까지 고려한 금액입니다. 판례상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또한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미리 준비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임신 중 폭행은 아이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죠. 강태사는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 2주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심리가 열렸다. 판사는 영상 증거를 검토한 후 즉시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박준혁은 신청인 강수연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촉도 금지한다. 강태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딸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후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고 법원 밖에는 박준혁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다. 박준혁이 법정에 출석하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한 달간의 사회적 매장과 스트레스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 반면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에 입장했다. 임신 말기라 몸이 무거웠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재판장인 김정우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박준혁에 대한 상해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만삭인 부인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현장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영상 속 박준혁의 폭행 장면을 본 방청객들은 분노의 탄식을 내뱉었다. 이어서 수연의 의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복부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조기 진통 위험 상태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친척들의 증언이었다. 박준혁이 술에 취해 수연 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로 배를 찼어요. 이정숙 여사는 오히려 수연 씨를 탓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명확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다. 수연이 몰래 녹음해둔 평소 시댁에서의 대화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이정숙 여사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박준혁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런 것들을 낳아서 뭐하냐, 임신한 것도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고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 녹음은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주장이었다. 검사도 이에 동조했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결국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박준혁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시적 실수입니다. 하지만 증거들 앞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더욱이 박준혁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태산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제 딸은 3년간 시댁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험한 일을 시키고 인격 모독을 일삼았죠. 그런 상황에서 만삭인 딸을 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태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증언이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중간에 사람을 시켜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강태산의 폭로에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연이 직접 증언대에 섰다. 임신 말기의 몸으로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에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저는 단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만삭인 몸으로 제사 준비를 도왔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 저를 의심하며 폭행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한다니. 그녀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강태산도 딸의 용기에 뭉클해했다. 일주일의 심리 끝에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다시 한번 만석이었다. 김정호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준혁의 행위는 임신부에 대한 명백한 폭행으로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법정을 나갔다. 강태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졌어. 우리 손녀도 평안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법의 심판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구현되었고 강태산의 완벽한 복수가 마무리되었다. 박준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지 2달이 지났다. 11월 중순에 서늘한 바람이 불던 어느 새벽 수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빨랐지만 의사는 충분히 정상 범위라고 했다. 강태사는 수연의 급한 전화를 받고 곧바로 차를 몰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강태사는 침착하게 병원 가방을 챙기며 딸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수연아. 우리 손녀가 건강하게 나올 거야.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로 향하는 길에 수연의 진통은 더욱 강해졌다. 아버지, 빨리요. 강태사는 안전운전을 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그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했다. 딸과 손녀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수연을 휠체어에 태워 분만실로 향했다. 담당 의사는 30년 경력의 박영희 과장이었다. 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고 있네요. 아기도 건강한 상태고요.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걱정이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강태사는 혼자 기다렸다. 수연의 언니 은영도 급히 달려왔다. 아빠, 수연이는 어때요? 의사가 순조롭다고 했어. 곧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을 거야. 은영도 안심하며 아빠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분만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 30분경 분만실에서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응애, 응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강태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마침내 손녀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은영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 축하해요. 잠시 후 박영희 과장이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 3.2kg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매우 건강해요. 의사의 말에 강태사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연이는 언제 볼 수 있나요? 30분 후에 회복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금 후 간호사가 작고 예쁜 아기를 안고 나왔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가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강태사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받아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안녕, 서은아. 할아버지야. 수연이 미리 지어둔 이름 강서은을 부르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기는 작은 손가락으로 강태산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강태산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야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올랐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회복실로 옮겨진 수연은 출산의 피로로 지쳐 보였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우리 서은이 예쁘죠? 강태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수연아. 모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강태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퇴원 준비를 했다. 강태사는 딸과 손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강남구의 넓은 아파트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세계 침실에 육아용품이 완벽하게 갖춰진 집이었다. 아버지, 너무 큰 집이에요. 서은이가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베이비시터도 상주할 수 있도록 방을 준비했어. 강태사는 최고급 산후조리원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전문 산후도우미를 고용하고 영양사까지 섭외해 수연의 회복을 도왔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서은이는 정말 순한 아이였다. 밤에도 크게 울지 않았고 젖을 잘 먹었으며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방긋 웃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강태사는 기뻐했다. 실제로 서은이는 강태산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곤 했다. 강태산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 일정도 오후 위주로 조정하고 아침마다 손녀를 보러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사장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 이사장님이 요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윤 비서의 말에 강태사는 웃으며 답했다. 손녀가 있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 한 달이 지나면서 수연도 많이 회복되었다. 출산 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모성애가 넘치는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박준혁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평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강태사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매일 아침 서은이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바깥 풍경을 보여주었다. 서은아,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저기서 많이 놀았단다. 아기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맞춰 작은 소리를 내며 반응했다. 특히 서은이가 처음 웃음을 보인 날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강태산이 깍꿍놀이를 해주는데 갑자기 서은이가 깔깔 웃는 소리를 냈다. 수연아, 서은이가 웃었어. 강태산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수연도 달려왔다. 정말요? 우리 서은이가? 그날 저녁 강태사는 회사 임원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렸다. 시간이 흘러 서은이가 100일을 맞았다. 강태사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100일 잔치를 준비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따뜻한 자리였다. 수연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도 함께했다. 이사장님, 서은이가 정말 예쁘게 잘 자랐네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100일 잔치에서 강태사는 짧은 인사말을 했다.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서은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날 밤 강태사는 혼자 조용히 서은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핏빛 추석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작은 생명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서은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리고 신뢰에 찬 표정. 모든 것이 강태산에게는 기적 같았다. 우리 서은아,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 거야. 그의 다짐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서은이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100일을 넘기면서 서은이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성장했다.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를 보면 더욱 환하게 웃었다. 강태사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다. 육아 일기도 쓰기 시작했다. 오늘 서은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다. 수연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서은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서은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강태산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진짜 승리는 이 작은 생명이 가져다 준 새로운 행복이었다. 분노와 증오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서은이라는 작은 천사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강태사는 확신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서은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가을, 서은이의 첫 돌을 맞으며 두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씨 일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박준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해야 했다. 정의 로펌은 박준혁 사건의 여파로 이미지 실추를 겪었고 결국 주요 파트너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정숙 여사가 운영하던 문화예술진흥재단은 세무조사 결과 부정회계 처리가 발각되어 완전히 파산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교도소 면회실에서 박준혁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이정숙 여사도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해진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 반면 강씨 가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은이가 돌을 맞으면서 온 가족이 행복에 젖어 있었다.
서은이는 이제 혼자서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하부지라고 할아버지를 부르며 총총 걸어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강태사는 손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 아버지, 서은이가 팔을 벌리며 강태산에게 달려오는 소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강태산은 매일 아침 손녀를 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동네 주민들은 모두 그를 자상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도 서은이랑 산책 나오셨네요. 네, 이 아이가 바깥 바람을 좋아해서요. 수연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은이가 돌이 지난 후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 취직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용해주는 회사였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어서 수연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 수연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같은 회사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김민수 과장이었다. 35세의 그는 온화한 성격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수는 수연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수연 씨, 오늘 서은이는 잘 있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모습에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서은이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걱정해 주었고 때로는 아이용품을 사다 주기도 했다. 서은이가 이걸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건네는 예쁜 인형을 보며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강태사는 딸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었다. 민수를 직접 만나본 결과 그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민수 씨가 서은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수연이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강태산의 마음은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다. 6개월 정도 신중하게 만나본 후 수연과 민수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민수는 정식으로 강태산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사장님, 수연 씨와 서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다짐에 강태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연이와 서은이를 부탁합니다. 서은이도 민수 아저씨를 무척 좋아했다. 민수가 오면 총총 뛰어가서 안기곤 했다. 아저씨, 서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민수는 서은이와 놀아주는 것을 즐거워했고 진심으로 아이를 아껴했다. 서은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왔어.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2025년 11월 서은이의 두 돌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강태산, 수연, 은영 이모, 그리고 민수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였다. 서은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은아, 생일 축하해. 모든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서은이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우리 서은이가 벌써 2살이네. 강태사는 감회가 새로웠다. 2년 전 그 핏빛 추석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대신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했죠?
수연의 말에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강태사는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복수는 완벽했다. 박준혁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연과 서은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것이었다. 민수와 수연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내년 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아버지, 결혼식에서 민수 씨가 서은이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말에 강태사는 뭉클해졌다. 서은이에게 진짜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안하게 자는 손녀를 보며 강태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복수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사랑과 행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우리 서은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한편 교도소의 박준혁은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신문에서 자신의 전 아내가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닫다니.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다. 이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후회하는 나날이었다. 가끔 손녀 서은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감히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반면 강태산 가족은 날로 행복해져 가고 있었다. 서은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수연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한 재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강태산 자신이 손녀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은이가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은 강태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는 손녀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서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이런 일상의 행복이 그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강태사는 내년 수연의 결혼식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수와 함께 서은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연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신념이 현실이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이 회복되었다. 새해를 맞으며 강태사는 확신했다. 핏빛 추석으로 시작된 모든 고난이 결국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은이라는 천사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진리였다. 강태사는 손녀를 품에 안고 새로운 해의 첫날을 맞으며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치겠다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도시동네와 오늘 날씨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댓글에서 서로 인사해요.